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우스 구기에서 이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빅챗이 첫 오프라인 빅챗인데요. 근데 그걸 퍼블릭으로 맡게 돼서 되게 영광인 것 같고 한번 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좀 제가 발표할 제목이 AI한테 장애 진단을 맡겨보기인데요. 솔직하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완성된 제품 소개가 아니라서 그냥 반복되는 장애 진단을 제가 좀 AI한테 떠넘겨 보려다가 이제 겪은 삽질 기록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완벽한 아키텍처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반복되는 에러 진단을 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AI로 좀 덜어보려고 한 그런 삽질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건 내가 처음에 잘못 생각했다 하는 부분이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지점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 발표에. 그래서 그 판단들이 바뀌는 순간들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제가 좀 출발한 시점은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가 장애가 터지면 제가 에러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좀 시각화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툴들을 쓰고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센트리에서 에러 맥락을 확인하고 그래파나에서 이제 HTML 스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 GitHub 가가지고 코드 까보고 그리고 DB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 DB도 한번 까보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원인 후보를 좀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흩어진 도구들을 다 제가 돌아다니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AI가 다 하나하나 찾아가서 단서를 다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하면 바로 에러 원인을 좁히고 바로 빠르게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출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버전 1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요. 네, 이게 첫 번째 버전 1의 아키텍처입니다. 인시던트, 그리고 스택 트레이스나 브레드크럼, 그리고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그리고 GitHub diff, 그리고 DB 쿼리, 결과 이 단서들을 컨텍스트 콜렉터가 다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그 긁어모은 방대한 양의 컨텍스트를 LLM한테 한 방에 던지고 원인 요약을 받는 구조였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러한 단서가 있는데 나는 귀찮으니까 너가 다 판단해라 라는 구조였는데요. 네, 싱글샷 구조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되게 직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서 충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AI가 관련 컨텍스트를 모으는 거는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잘된 거는 이제 에러를 읽기 좋게 사람이 볼 수 있게 요약은 잘해줬어요. 그래서 흩어진 걸 한 화면에 모아준 것만 봐도 좀 편하긴 했는데 문제는 좀 안 된 쪽이었습니다. 하나의 원인 설명 안에 확인된 사실이랑 가능성이랑 그냥 추측이 아무런 구분 없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이럴 것 같은데 해서 다 그럴듯해 보였는데 어디까지가 검증을 했고 어디부터가 상상인지를 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걸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모은 거는 단서였고 검증된 판단이 아니었다. 둘째, 오히려 요약이 그럴듯할수록 위험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을 키우는 방향은 결론에 신뢰도를 올려주지 않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똑똑하게 AI를 만들자가 아니라 역할을 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AI한테 맡길 수 있는 일로 좀 구분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먼저 AI한테 맡겨도 되는 범위를 지정을 해봤습니다. 흩어진 단서를 한 권에 모으고 반복적인 조회와 정리를 줄이고 원인 후보를 구조화하고 놓친 증거를 아직 안 봤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AI가 좀 잘하고 해도 좀 안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사람이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하는 범위를 정해봤는데요. 이제 최종 책임 판단은 사람이 하고 승인 없는 위험 액션, 그리고 이제 머지 디벨롭 아니면 프로덕션 디라이트와 같은 이런 되게 위험한 작업들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목록이 이제 오늘 발표의 좀 중요한 부분인데, AI가 아무리 잘 조사를 해도 운영을 직접 바꾸는 행동은 사람 손에 남겨둔다. 그래서 이 경계를 좀 어떻게 시스템으로 강제화했는지를 계속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관점도 좀 바꿨는데요. 이제 버전 1에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양의 컨텍스트를 다 밀어넣어서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에러 요약이었습니다. 무슨 에러인가, 어디서 터졌는가, 뭐 가능한 원인은 뭔가,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답하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좀 장애의 입구를 설명해 주는 데까지는 너무 좋았지만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그 다음 좀 장애 조사였습니다. 왜 발생했고 어떤 증거가 있고 반대 증거가 뭐고 무엇을 아직 못 봤고 어떤 대응 후보를 검토를 할 수 있는가. 요약은 이게 답이야 하고 끝났는데 이제 조사는 이게 가설이고 이거를 증거로 바치고 있고 이거는 솔직하게 아직 못 봤다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 증거랑 아직 못 본 증거를 AI가 남기는 거를 되게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AI가 모르는 걸 모르는다고 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V2 설계가 이러한 맥락을 끌고 갑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V2 버전 2 구조인데요. 왼쪽부터 보면 인시던트, 즉 사건이나 장애가 들어오면 인풋 게이트를 거치고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분석 오케스트레이터가 조사를 다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리뷰 바운더리를 거쳐서 워크스페이스 리포트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좀 가운데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밑에 달린 인베스티게이션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옵저빌리티와 코드 컨텍스트 그리고 증거 테이블을 가지고 다 조사를 둡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하면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다 조사를 하고 시스템 권한을 통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면서 했던 설계 판단 4가지를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판단입니다. 이제 버전 1에서는 그냥 AI는 제가 이제 백엔드 개발자라서 DTO 변경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읽으면 되게 그럴듯한데 이게 확인된 사실인지 가능성인지 반대 증거는 봤는지 이 한 줄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그냥 받지 않고 검증 가능한 에비던스 테이블이라는 스키마 구조를 둬서 검증 가능한 필드로 쪼갰습니다. 여기 오른쪽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가설 그리고 이걸 바치는 증거 그리고 반대 증거 아직 못 본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확도인지 그거를 남겨둡니다. 여기서 보면 좀 재밌는데 이제 에비던스 어게인스트의 인시던트 시점이랑 최근의 배포 시점이 안 맞는다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가 자기 가설에 불리한 증거를 계속해서 남기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직 난 장애 시점에 로고를 보지 못했다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답변을 바로 믿지 않고 검증 가능한 필드로 나누고 본 증거, 반대 증거를 못 본 증거를 분리하고 그리고 미싱 에비던스로 AI가 아직 모르는 걸 드러내게 한다라는 구조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판단인데요. AI한테 데이터를 주기 전에 어디까지 AI가 볼 수 있을지를 경계부터 좀 그려봤습니다. 이제 가운데 이제 있는 그래프가 인시던트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주변 구간만 볼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장애랑 상관없는 과거 전체를 다 긁지 않고 내가 이제 추측이 되는 부분만 이제 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저버리티 부분에서는 장애 시점 주변 윈도우만 이렇게 조회를 하도록 했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read only로 무조건 위에 정의해둔 쿼리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AI 아웃풋은
이제 자유대변 대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증거 구조로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판단은 이제 스택 트레이스 같은 부분이 이제 에러가 날 때 나오는데, 이거를 정답이 아니라 조사 시작점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스택 트레이스 맨 위에 뜨는 프레임은 이제 보통은 프레임워크 프록시나 필터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관측되는 위치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쳐야 되는 위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거기서 이제 에러를 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스택 트레이스 프레임에서 출발을 해서 경로 후보를 뽑고 레포트리에서 한 번 더 검증하고, 진짜 의심되는 DTO나 라우트 쿼리 같은 수정 후보는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칠 수 있는 구조로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에러가 보인 위치와 고쳐야 할 위치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수정 후보는 레포트리랑 코드 맥락에서 다시 검증한다. 그리고 코드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라인 윈도우만 잘라서 증거로 남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판단인데요. 네, 컨피던스, 즉 확신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흔히 뭐 이제 0.82의 확신도를 가진다 이런 숫자가 나오면 뭔가 되게 정답 확률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이런 좀 정답 확률 같다는 부분이 되게 애매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검토 순서를 좀 정하는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이면 먼저 검토하고, 미디엄이면 누락된 증거부터 확인하고, 로우면 약한 가설을 유지하고, 언노운이면 후속 질문을 하거나 펄백 흐름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도는 얼마나 맞냐, 숫자로 딱 얼마냐가 아니라 뭘 먼저 볼래를 정하는 등급으로 바꿔서 좀 전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I는 우선순위를 제한하고 책임 있는 결정은 최종적으로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해보았었는데, 제가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도구는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구조를 했지만 순서가 되게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픽스드 플로우를 좀 보시면 인시던트 다음에 무조건 로그, 메트릭, 트레이스, DB, 코드, 리포트 항상 이 순서로 1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뭐 실제 장애를 보니까 장애마다 이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최근 배포가 의심이 되면 당연히 이제 GitHub diff부터 먼저 봐야 되고, 데이터가 당연히 이상하면 DB를 봐야 되고, 또 외부 API가 의심이 되면 트레이스랑 로그를 봐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 순서는 뭐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보면 좀 안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모든 장애에 다 같은 순서를 적용하니까 이제 필요 없는 증거까지 다 수집을 한다는 점이었고, 중간에 반대 증거가 나와도 다음 질문을 이제 못 바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에이전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터가 그때그때 다 순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before fixed flow를 보시면 아까 그 고정 순서로 정해진 순서로 한번 확인하고, 증거가 바뀌어도 흐름은 그대로 가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애프터 방식은 증거 테이블을 보고 다음 질문을 정하고, 그 질문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AI 오케스트레이터가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상태에 따라 반복해서 확인하고, 반복 증거가 나오면 질문 자체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돌도록 구축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증거가 이렇게 들어오면 가설을 세우고, 아까 에비던스 테이블에서 본 증거, 반대, 그리고 미확인 증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확인할 증거가 있는가를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확인해야 하는 단서가 있고, 그리고 예산이 좀 남아 있으면 다음 도구를 선택을 하고, 제한된 도구를 다시 이제 호출을 하고, 여기서 이제 DB, GitHub, 로키, 아까 뭐 템포 같은 그런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코드 흐름이나 그런 걸 다 한 번 더 돕니다. 그래서 증거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정말 더 확인할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거가 충분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예산이
토큰 예산 같은 한도가 있으면 그 예산이 다 떨어지면 루프를 멈추고 보고서로 바로 출력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단 한 번만 이제 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상태를 보면서 여러 톤을, 멀티턴을 좀 도는 조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장애를 볼 때 이거를 봤으니 다음은 저거를 봐야겠다 하는 그런 구조를 좀 흐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구는 어떻게 고르는가를 좀 봐봤는데요. 이제 왼쪽부터 보면 에비던스 스테이트라는 구조와 상태를 보고 다음에 뭘 확인할까를 정하는데 이거를 펑션 콜링으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모델이 도구 이름을 좀 지어내지 못하도록 강제어를 했는데요. 허용된 도구 안에서만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센트리, 매트릭스, 로키, 템포 뭐 이러한 도구 안에서만 다 고르도록 이제 구축을 했고 도구를 호출을 했을 때 그 출력을 전부 같은 에비던스 스키마로 정교화해서 스테이트에 병합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시스템 게이트가 미확인 증거가 남았고 예산도 남았는지를 묻고 그러면 다시 돌고 아니면 보고서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방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멈춘다는 얘기를 했는데 멈추는 조건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이제 다음 조사를 선택을 하고 제한된 도구를 호출하고 증거를 갱신을 하고 계속 조사를 할까를 묻습니다. 여기서 계속할지 말지는 밑에 있는 시스템 바운더리가 이제 허락을 해야지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바운더리가 뭘 보냐면 조사 횟수, 그리고 도구 호출수, 그리고 펄백 조건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증거가 모였거나 아니면 이러한 한도에 도달을 했을 때 무한정 도는 것이 아닌 여기서부터는 이제 휴먼의 검토로 전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율성보다 중요하다고 이걸 봤는데요. AI가 이제 똑똑하게 더 파고드는 것보다 여기서 멈추고 이 다음부터는 사람이 개입을 한다라는 게 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제가 구축한 이제 미어캣이라는 AI 에이전트인데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조회 API에서 DB 커넥션 예외가 폭증한 장애였어요. 보시면 이제 cannot get JDBC connection exception이 났고 히카리풀에서 커넥션을 30초 기다리다가 타임아웃이 났어요. 그리고 공사 시 30분에서 35분 사이에 같은 스택으로 1240건이 이렇게 한 번에 터진 상황인데요. 여기서 조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T0부터 보시면 첫 번째 최초 신호가 왔을 때 센트리에서 커넥션 획득 실패가 급증했고 매트릭을 보니 히카리 CP가 액티브 맥스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첫 번째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첫 가설은 그러면 최근 배포가 원인이 아닐까? 되게 자연스러운 의심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 릴리즈 시점은 새벽 2시 11분인데 이제 사건은 4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 안 맞는 이런 반대 증거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배포 가설을 중간에 폐기하고 질문을 바꿉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는 스택 트레이스를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맨 위는 이제 프레임워크 프록시 프레임이라 수정점이 아니고 이제 레포트리 같은 구조로 검증을 하니까 진짜 지점은 조회 레포지토리의 구현체의 검색 쿼리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B read only 템플릿을 점검을 해서 explain을 직접 AI가 이제 read로 날려보니까 이제 검색 컬럼에 인덱스가 없어서 풀 테이블 스캔이 돌고 있는 구조였고 이 느린 쿼리가 커넥션을 오래 잡고 있으니까 이게 고갈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확인 증거를 남기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돌면서 이렇게 좀 구체화하는 반대 증거가 즉 질문을 바꾼 순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산출문도 이제 긴 답변이 아니라 검토 가능한 보고서 형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덩어리로 만들어 봤는데요. 판단 후보는 원인 후보랑 검토 등급, 증거 상태는 본 증거, 반대 증거, 미확인 증거, 그리고 다음 행동은 후속 질문이란 액션 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 이력, 어떤 증거 때문에 질문이 바뀌었는지를 이제 검토 가능한 장애 분석 보고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턴의 결과를 줄글로 단순히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보고서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바로 실행이 되지 않고 사람의 검토 경계로 넘어가는 흐름을 구축을 했어요. 네, 이 검토 경계가 이제 리뷰 바운더리라고 제가 명명을 지었는데 AI가 만드는 건 이제 검토 가능한 산출물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슈나 커멘트 초안, 그리고 드라이브 1 결과, 그리고 드래프트 PR 초안 같은 이러한 부분까지는 AI가 만들어도 된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아래 운영을 실제로 바꾸는 행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머지라든지 아니면 디플로이, 그리고 프로덕션에 DB 라이트를 하는 이런 거는 직접 실행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한 부분을 AI는 이제 검토 가능한 산출물까지만 남기고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사람이 개입하는 그런 리뷰 바운더리 구조를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구축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안 된 게 좀 많더라고요. 이제 뭐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나 툴을 바꾸면 기존에 잘 되지 않던 판단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된 인시던트가 다음 인시던트에 다시 재사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런타임 에러밖에 실패도 같은 방식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장기 실행, 승인 대기, 제시도 안정화가 좀 필요한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뭐 다음 버전 3 확장 방향인데요. 한 번에 이제 분석으로 끝내지 않고 실패 자체를 자산으로 좀 보고 확장 가능하게 AI가 배우는 구조를 좀 장애 파이프라인의 구조, 좀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부터 보시면 실패의 출처, 런타임, 그리고 CIPR 빌드를 페일러 케이스 레코드로 기록을 하고 그거를 페일러 애널리시스 하네스로 분석을 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이제 총 4갈래로 뻗도록 좀 생각을 해봤는데 evaluate는 회귀 방지, 그리고 remember는 검색 가능한 장애 이력, reproduce는 이제 재현 가능한 실패 케이스, 그리고 assist는 검토 가능한 대응 후보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다 휴먼 리뷰로 모이고 여기서 다 이제 결국에는 머지 디플로이는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결과랑 해결된 사건이 다시 왼쪽으로 피드백되는 그런 루프를 이제 다음 버전 3의 확장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말로 풀면 4가지인데요. 첫째, 회귀를 막기. 이제 사람의 검토 결과를 측정 가능한 이벨 케이스로 바꿔서 다음에 이게 동일한 에러일 때 안 깨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를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패한 거를 메모리로 해결된 사건을 검색 가능한 좀 장애 이력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애 때 전에 이거 비슷한 거 있었지? 라는 하고 이제 AI가 다시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를 재현하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샌드박스 런타임에서 이 런타임이나 테스트 PR 빌드 같은 그런 실패를 재현 가능한 케이스로 다시 만드는 거를 좀 다음 확장 케이스로 생각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안전하게 지원하기. 그래서 이러한 듀러블 워크플로우랑 어시스트 레멘데이션으로 장기 실행이랑 산출물까지 확장을 하되 단 머지랑 디플로이는 끝까지 이제 휴먼의 이제 소유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거를 다음 확장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삽질에서 배운 것을 3가지로 좀 남기고 발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더 많은 컨텍스트보다 증거의 상태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입력을 이제 단순히 아까 버전 1처럼 엄청 키우는 게 아니라 본 증거, 그리고 반대 증거, 그리고 못 본 증거를 나누는 게 신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한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결국에는 멈출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 그리고 어디부터 사람한테 넘길 것인지를 좀 판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더 빠른 실행보다 사람이 검토할 수 있는 경계를 반드시 마련하는 게 먼저다라고 느꼈는데요. AI한테 좀 이제 장애 진단을 직접 맡겨본 결론은 결국에는 잘 맡기려면 경계부터 확실하게 정해놓고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지 더 좋은 AI 장애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 AI 에이전트를 구축을 하면서 느꼈던 최종 결론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다들 발표를 듣고 뭔가 얻어가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우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한 4분 정도 시간이 돼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Q&A 타임 잠깐 갖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제가 발표 보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문양 환경에서 장애가 났을 때 그 노이즈를 다루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주신 보고서를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장애 등급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도 가독성이 물론 좋지만 꽤 분량이 있는데 네네. 궁금했던 건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는 장애 등급을 나누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뭐 파는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히카리 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부모님께서는 어떤 점을 이제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장애 등급을 신청하셨는지 아니면은 이것도 그냥 에이전트에게 맡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 제가 네, 이렇게 검토 등급을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에비던스 테이블에서 이제 AI가 그 어디까지 받고 어디까지 못 받는지를 스키마에 남기도록 하는 방식을 제가 채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AI가 못 본 증거가 어느 정도에 되냐에 따라서 일단 검토 등급을 좀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어떤 정보를 받고 어떤 그 정보를 봤을 때 그게 못 본 정보가 없었으면 하이를 주고 먼저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건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해서 그 미싱 에비던스를 남겼을 때 그 누락 증거를 확인을 하는 방식이 이제 다음 미디엄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밑에로는 이제 거의 에비던스 테이블에도 증거가 많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그 정도까지는 경계를 나눴으나 결국엔 이것도 어쨌든 AI를 거치긴 합니다. 제가 지침 프롬프트로는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침 프롬프트를 줬지만 그 안에서 또 검토 등급은 또 AI가 판단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면 손 들어주셔서 가겠습니다. 네. 네. 그 카운트다운에서 감사합니다.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네네.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때 이게 LLM 특성화 항상 답변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롬프팅 관련해서 고려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이제 스스로가 작성한 프롬프트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그걸 평가하는 그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되게 요즘 또 뜨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AI 옵저빌리티라 해서 AI가 이제 직접 뭐 요즘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AI가 이 스킬에 참조해서 아웃풋을 내게 하는 것 자체도 진짜 이 스킬을 썼고 이걸로 진짜 만족할 만한 아웃풋을 냈는지도 평가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좀 요즘 되게 화두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스킬을 좀 아직은 프롬프트를 되게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렇게 어떻게 AI한테 좀 좋은 아웃풋을 내고 그게 검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웃풋을 내는지를 좀 스킬로 나중에 구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스킬로 AI가 이 스킬을 참조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그 프롬프트 안에 스킬 사용 방식을 좀 내재화할 생각이고, 그거를 이제 진짜 썼고 안 썼고를 저는 이건 제 백엔드 개발 얘기지만 이제 AI가 이 콜을 호출할 때 그게 이제 스트리밍으로 아웃풋으로 이제 증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AI가 진짜 스킬을 호출을 했구나 하고 이제 좀 그렇게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을 앞으로 좀 도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